음악을 너무나 사랑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보스턴 음악원에서 일했던 그녀에게 음악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삶 그 자체였죠. 오직 음악을 향한 열정 하나만으로 미국 보스턴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향했던 용기가 가득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척박한 황무지로 떠나며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아이를 돌보며 밤낮 없이 고단한 농장 일을 견뎌야만 했죠. 집을 늘려가며 소떼를 키워내느라 그녀의 일상엔 단 하루의 쉴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젊고 아름다웠던 그녀는 고단한 세월 속에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되어갔습니다. 음악을 잃어버린 채 견뎌온 30년이라는 야속한 세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조카의 선물로 바그너 음악회를 찾게 됩니다.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압도적인 선율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젊은 날의 찬란했던 기억들이 폭풍처럼 밀려와 끝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윌라 캐더의 단편 소설 바그너 음악회 지금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푸른색 줄이 희미하게 그어진 유난히 얇고 반질반질한 편지지에 흐릿한 잉크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봉투 구석에는 먼지 냄새가 묻어날 것 같은 네브래스카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소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코트 주머니 속에서 며칠 동안이나 뒹굴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저기 구겨지고 모서리가 하얗게 달아있는 편지 봉투를 보니 멀리서 불어온 메마른 바람 냄새가 훅 끼치는 것도 같았습니다. 하워드 삼촌이 삐뚤빼뚤하게 적어보낸 이야기였죠. 최근에 홀로 쓸쓸히 살던 친척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조지아나 숙모에게 작은 유산을 남겼다는 뜻밖의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유산 상속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숙모가 이 먼 보스턴까지 직접 걸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촌은 내게 기차역으로 나가 숙모를 맞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랜만에 먼 길을 나서는 숙모를 도와 유산 상속에 필요한 복잡한 일들을 곁에서 살뜰하게 챙겨달라는 간곡한 사연이었지요. 그러나 편지 끝머리에 적힌 도착 예정 날짜를 확인하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모가 기차역에 도착하는 날이 바로 내일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늘 그렇듯 편지를 미루고 미루다 보낸 거였죠. 만약 내가 단 하루만 집을 비우고 바른 곳으로 떠났더라면 어땠을까요? 먼 길을 힘들게 찾아온 숙모를 기차역에서 마주하기는커녕 차가운 대합실에 홀로 남겨두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그리고 난 조지아나 숙모의 이름을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내 발밑으로 아주 깊고 넓은 기억의 심연이 열리는 것만 같았죠. 손에서 편지지가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매일 마주하던 아늑한 서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혼자 낯선 곳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엄지손가락 마디를 슬며시 문질러 보았습니다. 마치 그 시절의 생채기가
다시 옥신거리는 듯했죠. 아련한 기억을 따라 어느새 나는 다시 숙모의 흙집 거실에 놓인 낡은 오르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빨갛게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겨우 건반을 더듬거리며 음계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숙모는 내 곁에 조용히 앉아 예꾼들이 쓸 튼튼한 천장갑을 묵묵히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조지아나 숙모는 원래 이런 황량한 개척지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예전, 그러니까 1860년대 후반에만 해도 보스턴 음악원에 촉망받는 음악 교사였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 숙모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그린 마운틴 산맥에 정든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숙모는 한 시골 청년을 만났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대책 없고 게으르기로 소문난 청년이었죠. 그 청년이 바로 하워드 카펜터, 저의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도시에서 온 지적인 음악 교사에게 금방 마음을 빼앗겨 버렸죠. 숙모는 그 시골 마을에서 가장 철없던 청년의 풋풋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숙모 역시 사랑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21살의 시골 청년이 30살의 깡마르고 안경 쓴 여인에게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숙모가 보스턴의 음악원으로 돌아갔을 때 하워드 삼촌은 보스턴까지 뒤를 따라왔습니다. 30의 나이에 9살이나 어린 시골 청년을 사랑하게 된 숙모를 두고 가족들의 거센 반대와 친구들의 비난이 쏟아졌죠. 이런 사랑이 불러온 결과는 결국 야반 도주였습니다. 숙모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삼촌과 함께 네브래스카 개척지를 향해 떠났죠.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던 삼촌은 철도에서 50마일이나 떨어진 레드윌로우에 새로운 정착지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얻은 척박한 땅이 두 사람이 가진 전 재산이었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살아갈 정착지 경계를 직접 측량해야 했습니다. 마차바퀴에 빨간 손수건을 단단히 묶어두고는 끝없는 평원을 달렸죠. 바퀴가 돌 때마다 빨간 손수건이 빙글빙글 돌았고 그 회전수를 세어가며 땅의 경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는 붉은 흙언덕을 깊게 파내어 비바람을 겨우 피할 수 있는 허름한 흙집을 만들었습니다. 어둡고 눅눅한 흙방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곳의 사람들은 점차 원시적인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곤 했죠. 목을 축일 물조차 귀해 들소떼가 마시던 흙탕물 고인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늘 부족했던 식량마저 이따금 찾아오는 인디언 무리에게 언제 빼앗길지 몰라 늘 마음을 졸여야 했죠. 그렇게 숙모는 무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 황량한 황무지에 갇혀 지냈습니다. 집에서 50마일이 넘는 먼 곳으로는 평생 단 한 번도 발걸음을 옮겨보지 못한 채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숙집 아주머니인 스프링거 부인은 이런 내막을 전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남은 숙모의 앙상한 몰골을 보고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제 숙모가 도착했을 때 가장 눈길을 끌던 것은 기차 그을음으로 더러워진 먼지막이 외투였습니다. 그 외투를 벗어던지자 속에 감춰져 있던 숙모의 왜소한 체형이 고스란히 드러났지요.
숙모는 투박한 장식이 옷 구석구석에 들어간 검은색 모직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설픈 장식들은 오히려 숙모의 굽어버린 몸을 한층 더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약간 구부정했던 숙모의 등은 이제 완전히 앞으로 굽어 앙상한 가슴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몸을 지탱해줄 코르셋조차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틀어지게 질질 끌리는 치맛자락 위로 아랫배 부분만 유독 앞쪽으로 붉어져 있었죠. 맞지 않는 틀니 때문에 입가가 오물거릴 때마다 하얀 이가 빗돌게 흔들렸습니다. 무자비한 칼바람과 석회 성분이 강한 우물물에 오랜 세월 노출된 살결은 질긴 가죽처럼 딱딱하고 누렇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린 날 내게 찾아왔던 온갖 좋은 것들은 대부분 숙모 덕분에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숙모를 깊은 경외심을 담아 온 마음으로 사랑했죠. 황량한 개척지에서 매일같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면서도 내 마음에 늘 맑은 물줄기를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숙모 덕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황무지였지만 숙모는 어린 조카에게 가장 따뜻한 배움의 숲이 되어 주었죠. 그 시절 나는 온종일 삼촌의 농장에서 솥대를 몰아야 했습니다. 먼지 가득한 평원을 달리며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늘 부엌 식탁에 앉아 라틴어 책을 펼쳤죠. 숙모 역시 온종일 고단한 일과를 치러내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세 끼 밥상을 차려내고 6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다 씻겨 재워야 했으니까요. 그 힘든 하루를 다 마치고도 숙모는 자정이 넘도록 다림질판 앞에 서서 밤을 지새우곤 하셨습니다. 부엌 식탁에는 그런 숙모와 마주 앉은 조그만한 내가 있었습니다. 숙모는 쉴 새 없이 다리미를 움직이면서도 내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외우는 라틴어 단어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들어주셨죠. 밤이 깊어 졸음이 밀려오면 책 위로 내 고개가 무겁게 툭 꺾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숙모는 가만히 다가와 다정한 손길로 내 어깨를 흔들어 잠을 깨워주셨죠. 어떤 날은 숙모가 다림질을 하거나 옷을 기우는 동안 나는 옆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셰익스피어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텅 빈 내 손에 처음 쥐어진 그리스 신화 책도 숙모가 아끼던 오래된 교과서였습니다. 바스러질 것 같은 낡은 종이 냄새를 맡으며 낯선 나라 영웅들의 이름을 하나씩 마음에 새겨 넣었습니다. 개척 생활을 시작하고 15년 동안 숙모는 악기 구경조차 하지 못한 채 척박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들르던 노르웨이 출신 농장 인부의 손때 묻은 아코디언 소리가 숙모가 그동안 들어본 유일한 음악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서야 삼촌은 작은 거실 오르간을 숙모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숙모는 그 오르간으로 틈틈이 내게 피아노 음계와 연습곡 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내가 연습곡인 즐거운 농부를 연주하느라 오르간 건반 위에서 연신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숙모는 몇 시간씩 내 옆에 앉아 구멍난 양말을 기우며 입안으로 조용하게 박자를 세워주었죠. 하지만 내게 음악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음악을 그토록 사랑했던 숙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진 개척지 생활은 숙모에게서 소중한 음악을 모조리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상처가 깊어 아예 입을 닫아버린 숙모의 마음을 알기에 나는 그 침묵의 뜻을 가만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숙모는 독실한 신앙인이라 종교 속에서 겨우 위안을 얻고 있었죠. 적어도 숙모 자신에게는 이 모진 희생이 그저 비참한 일만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숙모의 낡은 악보 더미 속에서 발견한 오페라 오이리안테의 쉬운 대목을 건반이 닳도록 연습하고 있을 때였죠. 인기척도 없이 뒤로 다가온 숙모가 가만히 두 손으로 내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뒤로 끌어당겨 어깨에 기대게 한 채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클락, 음악을 너무 깊이 사랑하지는 말거라. 결국 속절없이 빼앗겨 버릴지도 모르니까. 사랑하는 내 아이야. 앞으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음악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려무나. 아득했던 기억의 안개가 가만히 걷히고 마침내 보스턴에서의 첫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온 숙모는 여전히 몽유병 환자처럼 멍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숙모는 평생의 절반 동안 그리워하던 보스턴에 돌아왔건만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는 내내 지독한 멀미에 시달리느라 숙모의 온 신경이 마비되어 버린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랜 기차 여행의 힘듦과 피로감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죠. 네브래스카 레드윌로우에서 출발해 이곳 보스턴 뉴베리가에 있는 내 서재에 이르기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기차 멀미로 넋이 나간 숙모에게는 그 고단한 여정이 그저 한바탕 겪은 악몽처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숙모에게 자그마한 즐거움을 선물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지프로 지붕을 얹은 외양간에서 숙모와 함께 소젖을 짜던 날들이 불쑥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나는 온종일 고된 일에 치여 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삼촌에게 매섭게 핀잔을 들어 주눅이 든 날도 참 많았습니다. 숙모는 그럴 때마다 내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주며 위로해 주셨죠. 그러면서 숙모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프랑스 파리 유학길에서 보았던 화려한 오페라 위그노의 무대 이야기 말입니다. 어둡고 눅눅한 외양간 구석에서 아름다운 오페라 풍경을 상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밤늦도록 들려주던 눈부신 오페라 이야기는 지쳐 쓰러질 것 같던 어린 날의 내게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숙모에게 받았던 값진 선물들에 이제는 아주 조금이나마 보답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 2시에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바그너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었죠. 당연히 숙모를 모시고 갈 계획이었지만 막상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수록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랜 세월 음악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온 숙모가 과연 이 음악회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감각이 살아나 잃어버린 과거를 그리워하며 아파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차라리 음악을 향한 열망이 완전히 죽어버린 편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오랜 싸움이 이대로 다 끝나는 편이 숙모에게는 더 나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서재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기에 점심을 먹기 전 보스턴 공원을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때는 이곳 보스턴에서 눈부신 청춘을 보냈던 숙모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이 변해버린 지금, 과거의 그 찬란했던 거리로 다시 발을 내딛는 걸 몹시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살아온 세월 탓인지 그저 잔뜩 움츠러든 채 고개만 흔들 뿐이었습니다. 숙모는 도시의 변화를 내게 멍하니 물어봤지만 눈빛은 이미 머나먼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죠.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온 곳, 이 찬란한 보스턴의 풍경을 눈앞에 두고도 숙모의 마음은 여전히 레드윌로우 농장에 가 있었습니다. 오직 농장에 두고 온 병약한 새끼 송아지 걱정뿐이었습니다. 클라, 너도 잘 알잖니. 우리 집 늙은 암소가 낳은 그 허약한 송아지 말이다. 숙모는 내가 농장을 떠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으신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지하 저장고에 새로 뜯어놓은 고등어 상자를 딸에게 일러두지 못했다며 연신 안절부절 못하셨죠. 당장 꺼내어 손질해 두지 않으면 아까운 생선이 금방 상할 텐데 어쩌면 좋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해온 음악회를 코앞에 두고도 숙모의 영혼은 여전히 네브래스카에 있었습니다. 나는 숙모에게 바그너의 오페라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숙모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페라의 상세한 줄거리는 이미 머릿속에 완벽하게 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피아노 악보를 소중히 간직하기도 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차라리 숙모의 음악적 감각을 깨우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아무것도 깨우지 않은 채 그대로 레드윌로우로 돌려보내는 평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음악회를 제안했던 내 경솔함이 깊이 후회되었습니다. 마침내 콘서트홀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였습니다. 숙모는 그전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무기력하고 무표정하던 얼굴에서 조금 벗어나 처음으로 주변의 풍경을 찬찬히 둘러보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나는 콘서트홀에 들어서기 전부터 내심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라도 숙모가 스스로의 초라한 옷차림을 자각하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죠. 수십 년 동안 완전히 잊고 살아온 눈부신 세계에 갑자기 던져졌을 때 느낄 당혹감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숙모를 너무 얕은 시선으로 판단한 건 내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숙모는 부끄러워하거나 기가 죽는 대신 덤덤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죠. 숙모의 눈빛은 너무나도 담담하고 고요해서 마치 돌처럼 굳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물관에 홀로 선 화강암 람세스 석상이 발밑으로 밀려드는 파도를 그저 무심히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거대한 석상이 아득한 세월의 간극을 두고
인간사를 굽어보듯 숙모는 낯선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온함을 나는 예전에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금괴를 가득 채운 늙은 광부들의 얼굴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호텔 복도에 멍하니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복도에서도 그들의 모습은 마치 얼어붙은 복극의 천막 속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외로워 보였죠. 그들은 혹독한 고독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경험이 타인과의 사이에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거리를 만들었음을 스스로도 잘 아는 듯 했습니다. 그 격차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결코 허물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1층 발코니 좌석의 가장 왼쪽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마주 보이는 둥근 아치형 난관과 머리 위층의 발코니석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정원처럼 보였죠. 오후 음악회를 찾은 관객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숙모에겐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개개인의 얼굴 윤곽이나 몸짓 같은 형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온갖 빛깔의 의상과 세어볼 수조차 없을 만큼 다양한 옷감들의 눈부신 흔들림 뿐이었죠. 튤립 꽃밭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화려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부드럽고 빳빳한 옷감, 비단처럼 매끄럽고 얇은 천들이 어두운 홀 안에서 저마다의 색을 뽐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과 연보랏빛, 분홍빛이 맴돌았습니다. 하늘빛과 자줏빛, 그리고 미색과 살구색, 노란색에서 백색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온갖 색채가 가득했습니다. 햇살 가득한 야외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는 인상파 화가의 팔레트가 눈앞에 펼쳐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 화려한 색채의 물결 사이사이로 어두운 코트를 입은 남성들의 검은 실루엣이 이따금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지아나 숙모는 눈앞에 펼쳐진 이 눈부신 인간들의 꽃밭을 덤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화가의 팔레트 위에 짜놓은 알록달록한 물감 덩어리들을 무심히 구경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주변의 눈부신 화려함 속에서도 숙모는 완벽하게 고립된 채 철저한 이방인의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원들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와 각자의 자리에 앉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묵묵히 지켜보던 숙모의 몸에는 음악에 대한 기대 어린 떨림이 일더니 난간 아래를 다급하게 내려다보았죠. 무대 위에 늘어선 단원들의 모습은 어쩌면 레드윌로우 농장을 떠나온 뒤 숙모가 마주한 첫 번째로 친숙한 풍경이었을 겁니다. 나는 무대 위 풍경이 숙모의 깊은 영혼 속으로 서서히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 위로 끝없이 이어진 초록빛 옥수수밭 사이길에서 매일같이 쟁기질을 하던 내 소년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해 진여까지 온종일 걸어도 아무런 변화조차 느낄 수 없던 가혹한 황무지에서의 나날이었죠. 단원들의 단정한 옆모습과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하얀 셔츠, 그리고 검은 연주복의 차분한 빛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록색 전등갓 아래로 흘러나온 노란 불빛이 뒤편에 놓인 첼로와
더블 베이스의 매끄러운 몸통미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정신없이 흔들리는 바이올린의 목과 활들이 만드는 물결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거대한 숲처럼 보였습니다. 문득 내가 평생 처음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었던 날이 머릿속에 아련하게 맴돌았습니다. 당시 연주자들이 길게 활을 긋는 순간마다 내 심장은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마술사가 모자 속에서 끊임없이 색종이를 꺼내는 모습과도 같았죠. 그 강렬했던 음의 전율이 다시금 혈관 속을 타고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첫 번째 연주곡은 타나우저 서곡이었습니다. 호른 소리가 순례자의 합창 첫 소절을 길게 뽑아내자 곁에 있던 주지아나 숙모가 내 코트 소매를 꼭 붙잡았죠.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음악이 숙모에게는 자그만치 30년이라는 기나긴 황무지의 침묵을 깨뜨리는 첫 소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개의 선율이 치열하게 부딪히고 격정적인 현악기 소리가 사정없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연주에 온몸이 휩싸이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세월의 거친 풍파와 상실감이 내 마음에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눈앞에는 황량한 벌판 위에 홀로 서 있던 외로운 목조 가옥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흙과 나무로 지은 음산한 요새처럼 시커멓게 바랜 채 서 있던 그 쓸쓸한 집 말입니다. 내가 수영을 배웠던 거뭇한 물웅덩이, 햇볕에 바짝 말라 소 발자국만 움푹 패여 있던 그 가장자리도 떠올랐습니다. 비바람에 쓸려 깊게 패여 있던 흙벽의 흔적들, 그리고 부엌문 앞에 행주를 말리기 위해 늘 세워두었던 왜소한 물풀의 나무 네 그루도 아련하게 눈앞에 스쳤죠. 그곳의 풍경은 마치 고대인들이 늘상 바라본 평평한 대지처럼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동이 트는 하늘 끝까지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었고, 서쪽으로는 해가 저무는 지평선까지 가축우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 끝없는 지평선 사이에서 흘려야 했던 땀방울과 눈물은 전쟁의 대가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값비싼 희생이었습니다. 서곡의 웅장한 연주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숙모는 내 소매를 쥐었던 손을 슬며시 놓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겹겹이 쌓아올린 두터운 안개 뒤에서 숙모는 그저 묵묵히 무대를 바라만 보았지요. 숙모는 저 선율 속에서 대체 무엇을 느끼고 계셨을까요? 한때 훌륭한 피아니스트였던 숙모는 수십 년 전에 그 어떤 음악 교사들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음악적 지식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숙모는 내게 모차르트나 마이어베어의 오페라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는 베르디의 아름다운 선율들을 직접 노래해 주기도 하셨죠. 그 시절 내 마음에 깃든 또 다른 기억은 내가 숙모의 흙집에서 열병에 걸려 알아누웠을 때의 일입니다. 창틀에 어설프게 덧댄 모기장 틈새로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오고 지평선 너머로 붉게 타오르던 별빛을 지켜보던 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숙모는 내 침대 곁에 앉아
우리 고향 언덕으로 다시 돌아가리 라는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당시 나는 고향을 떠나와 이미 깊은 향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버먼트 출신의 어린 내 가슴을 사정없이 미어지게 만들 만큼 참으로 슬프고도 애틋한 노랫소리였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여전히 보스턴의 음악회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련한 노랫소리는 어느새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주곡의 웅장한 연주소리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현악기와 관악기가 소용돌이치는 격정을 무대 위로 뿜어내고 있었죠. 나는 그 거대한 소리가 숙모에겐 어떤 의미로 닿았을지 헤아려 보며 연주 내내 숙모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숙모는 그저 묵묵히 앉아 사선으로 빠르게 내려치는 바이올린 활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활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여름날 소나기처럼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 같았습니다. 이 웅장한 선율이 숙모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숙모가 음악 세계를 떠난 뒤 이 위대한 선율들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숙모의 마음속에 아직 그 위대한 힘을 받아들일 여력이 남아있을지 의문이었죠. 호기심으로 가슴이 마구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숙모는 높은 산 정상에 홀로 선 듯 묵묵히 침묵을 지킬 뿐이었죠.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연주가 흐르는 동안에도 숙모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숙모의 손가락은 검은 원피스 위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아주 조용히 누르고 있었죠. 마치 손가락 스스로가 아주 오래전에 연주했던 피아노 건반을 기억하고 버듬거리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안쓰럽고 서글픈 늙은 손이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빵 반죽을 치대며 일하느라 곱던 손가락은 온통 비틀리고 투박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부어올라 있었고 마디마디는 거칠게 굳어 있었죠. 그 손가락 끝에는 달아빠진 가느다란 결혼 반지 하나가 힘겹게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허금을 더듬는 숙모의 애처로운 손을 꼭 쥐어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내 눈시울이 가늘게 떨렸죠. 소년 시절 숙모가 내게 베풀어준 온갖 헌신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 테너가 감미로운 우승의 노래를 시작하자 숙모의 숨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서둘러 숙모 쪽을 돌아보았을 때였습니다. 숙모는 두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두 뺨 위로는 맑은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 모습에 내 눈시울마저 뜨거워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육체는 비록 거칠게 시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숙모의 영혼의 불씨는 가슴 가장 깊은 곳에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마치 먼지 쌓인 선반 위에서 수십 년 동안 바짝 말라가던 이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끼도 물을 부으면 거짓말처럼 다시 푸르게 살아나곤 하죠. 아름다운 선율이 고조되는 내내 숙모는 소리 없이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2부 공연이 시작되기 전 막간의 휴식 시간에 나는 숙모에게 슬며시 말을 건넸습니다.
방금 들은 우승의 노래가 숙모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선율이라는 사실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숙모의 말에 따르면 예전 레드윌로우의 황량한 농장에 한 젊은 독일인 일꾼이 흘러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어릴 적 독일 바이로이트 축제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오페라 합참을 불렀던 기억이 있었다고 했죠. 일요일 아침이면 그 청년은 숙모의 부엌 옆방 침대에 걸터 앉곤 했습니다. 체크무늬 이불 위에서 가죽 장화와 안장을 닦으며 아름다운 우승의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다죠. 부엌에서 집안일을 하던 숙모, 그 노랫소리가 들릴 때마다 청년의 주변을 서성였다고 합니다. 숙모는 끝내 그 청년을 설득해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에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숙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청년에게서 종교적인 경건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앳된 얼굴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줄 안다는 게 그가 교회에 나간 유일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독립기념일 축제가 열리자 그 독일인 청년은 시내로 놀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술에 취해 도박판에서 돈을 전부 날려버렸다지요. 심지어 내기에서 이기겠다며 사나운 소의 등에 올라탔다가 빗장겨가 부러진 채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숙모는 이 모든 옛 이야기를 쇳소리가 섞인 쉰 목소리로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정처 없이 맴도는 말투는 마치 심한 몸살을 앓는 환자가 혼잣말을 내뱉는 것만 같았죠. 나는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고 싶어 일부러 명랑한 척 말을 건넸습니다. 옛날 흙집에서 듣던 일 트로바토레보다 지금 곡들이 훨씬 낫지 않느냐며 숙모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숙모의 아랫입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서둘러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손수건 뒤에서 힘없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죠. 클락, 너는 나를 떠난 뒤로 이 아름다운 음악을 내내 듣고 살았던 거니. 그 조용한 질문은 내가 평생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 가장 다정하고도 서글픈 원망이었습니다. 2부 공연은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중 4곡으로 채워졌습니다. 마지막은 지그프리트의 장송행진곡으로 막을 내렸죠. 숙모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계속 흐느꼈습니다. 흐릿해진 눈으로 올려다본 천장의 조명들은 숙모에게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보였을 겁니다. 숙모는 황량한 개척지에서 보내는 세월 동안 시골 학교 건물에서 찬송가를 들은 게 전부였던 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빨래 비눗물에 녹아내리고 빵 반죽을 치대며 사라진 선율은 대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양동이 가득 소젖을 짜내는 고된 노동 속에서 수많은 선율이 사라져 갔을 겁니다. 축사 바닥의 흙먼지처럼 허무하게 가라앉아 잊힌 멜로디가 대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소리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들었습니다. 눈부신 음악의 간줄기 속에서 숙모가 무엇을 건져 올렸는지 나는 알 수 없었죠. 그 선율이 숙모를 얼마나 멀리 어떤 행복한 섬으로 데려다 주었는지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숙모의 얼굴을 보며 나는 그저 짐작해 볼 뿐이었습니다.
숙모의 영혼이 이미 수많은 무덤이 도사린 회색빛 바다로 휩쓸려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곳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온갖 희망과 꿈들이 꺾인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죽은 듯 묻혀있는 거대한 망각의 세계였습니다. 드디어 음악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관객들은 가벼운 웃음소리를 나누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공연장을 빠져나갔죠. 하지만 내 소중한 숙모는 도무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프 연주자는 초록색 덮개를 악기에 씌웠고 플루트 연주자들은 악기에 고인 물을 털어냈습니다. 단원들이 무대 뒤로 사라지자 빈 의자와 악보 받침대만 덩그러니 남았죠. 텅 빈 무대는 마치 겨울철 수확이 끝난 황량한 옥수수밭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가 조심스레 숙모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숙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내 옷소매를 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숙모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내게 애원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구나. 클락, 나 정말 저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름다운 공연장 문을 나서는 순간 밖에는 소들의 발자국만 가득한 황량한 벌판과 시커먼 물웅덩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비바람에 외벽 판자가 뒤틀린 채 덩그러니 서 있는 낡은 집. 부엌문 앞에는 늘 행주가 널려 있던 허리 굽은 물풀의 나무가 볼품없이 서 있을 겁니다. 앙상해진 칠면조들이 쓰레기 더미를 쪼아대는 가혹한 일상. 그 참혹하고 뼈아픈 현실이 콘서트홀 문 밖에서 숙모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윌라 캐더의 바그너 음악회였습니다. 숙모가 마지막에 흘린 눈물의 여운이 참으로 먹먹하게 다가옵니다. 단지 척박한 시골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잊고 살아야만 버틸 수 있었던 찬란한 영혼이 깨어난 떨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슴 시린 이야기 속 조지아나 숙모가 사실은 작가 곁에 있던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숙모의 실제 모델은 작가의 친삼촌 아내였던 프랭크 숙모입니다. 그녀 역시 동부에서 교양 있는 삶을 살며 음악을 사랑했지만 현실은 네브래스카의 언덕을 파는 흙집에서 겪는 혹독한 개척 생활이었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소설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1904년 소설이 잡지에 실리자 캐더 가문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작가가 숙모를 틀리도 맞지 않는 처참한 노파로 묘사했기 때문이죠. 가족들은 숙모를 기괴한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며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가족들의 분노와 상처에 괴로워하던 윌라 캐더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결국 훗날 책을 다시 낼 때 거친 표현들을 대폭 삭제하고 순화했죠. 척박한 황무지에서도 끝내 음악을 놓지 않았던 프랭크 숙모의 진짜 삶, 그녀의 굴곡진 이야기가 여러분께 더 깊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슴속 깊은 곳에
어떤 소중한 선율을 묻어두고 계시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방이었습니다.